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내 아이의 수학 공부를 챙겨주기 바로 전에 꼭 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고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있었죠. 내 아이의 정확한 수준을 파악해라. 그리고 학습 결손을 정확하게 점검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생님,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정말로 힘겨운 이야기인 게 요리의 고수들이 그러잖아요. 자, 간장을 적당량 넣어주세요. 소금을 적당량 넣어주세요. 근데 그 적당량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 말처럼 이 얘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한 가지 있죠. 수다하게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그러면 정확한 진단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제 가정에서는 아이의 수학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 학기 말에 쭉 살펴보고 빈틈이 있는 곳 또는 엉뚱한 답변을 적었다거나 그림이라든지 낙서라든지 꼼꼼히 지켜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단원 정리 문제가 매 단원별로 나오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풀었는지 점검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이 수준을 파악하는 거는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일기장을 훔쳐보면 됩니다. 그걸 딱 보는데 내용 중에서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는데 너무 즐거웠다. 공부 잘하는 아이입니다. 네네.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뭐하고 놀았는데 재밌었다. 조금 걱정해줘야 되는 아이입니다. 놀기만 하는 아이인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그 일기장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게임들이 다 총망라돼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기장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놀기만 하는 아이군요, 네, 진짜. 놀기만 했죠. 네, 그 방법, 놀이의 역사. 네, 그 아이의 결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진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학년인 경우에는 문제 푸는 속도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물론 꼼꼼히 푸는 친구들도 있지만 유난히 속도가 느리다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 단어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고학년인 경우에는 논리적 사고력이 키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좋은데 그것도 좀 애매한 면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개념과 단어와 정확한 구체적인 문제의 해석이 가능한지를 보면 될 거고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와 문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지 확인하셔도 결손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방법들로 결손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손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능력은 괜찮은데 그걸 많이 안 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환경적으로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금방 보완이 됩니다. 하기만 하면 좋은데 약한 부분이 능력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완할 때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아이들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꽤 걸리는 시간에 매우 적게, 쉽게, 자주 이렇게 해서 그 결손을 메워줘야지 급한 마음에 빨리 메꾸려다 보면 그래요. 아이가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역시 늘 항상 강조하지만 내 아이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내 아이의 정확한 수준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학 고민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과 어머님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오늘은 또 어떤 친구가 수다학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범상치 않은 포스를 풍기며 앉아있는 한 친구. 아버님 소파에서 딱 책을 읽고 있네요. 근데 정말 집안 분위기가 조용하고 차분한 것 같아요. 독서에 집중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다재다능 영재 소년, 초등학교 2학년 하민성 군입니다. 집중해서 책을 보고 있는 민성이. 갑자기 책을 덮고 어디론가 가더니 무언가를 꺼냅니다.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그림 그릴 거야? 네. 숙제 만들어 하고 하자, 피아노 숙제. 이거 먼저 그리고 먼저 그리고. 그래, 그러면 10분만 그리고. 알았어, 시간 그럼 10분 뒤에? 네. 아, 그림을 그리려고 한 거였군요. 요즘 민성이가 푹 빠진 것은 바로 그림 그리기. 그래서 미술학원까지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림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와, 섬세하죠. 이거 잘 그렸는데 공작새. 창의력이 느껴지는 그림. 게다가 그림 말고도 바둑을 배우면서 나간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고 피아노까지 잘 친다고 하니 정말 다재다능하다고 할 만하죠? 예, 본인이 배우는 거를 워낙 좋아하고 그리고 한 번 배우면 또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꾸준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한 계속 시키고 있었습니다.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또 배우는 족족 다 잘하는 민성이. 게다가 학교 성적도 상위권인 매우 우수. 이 정도면 진짜 영재 아닌가요? 야, 저 행동특성비 종합 의견은 선생님이 주신 학습으로서의 최고의 내용이 담겨 아, 있네요. 진짜요. 실제로 민성이는 영재원을 다니던 친구라고 해요. 영재원에서 했던 검사 결과는 최고 수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수학 부분이 뛰어났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고민이 없을 것도 같은데 어머니 대체 어떤 고민인가요? 네, 아이가 수학 분야에 관심도 있고 잘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한 3개월 동안 영재원에도 보냈었어요. 근데 그때도 되게 잘했지만 아무래도 그 다닌 이후부터 학교 공부를 좀 등한시하고 시시해하는 걸 느껴가지고 그래서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아이가 책 읽고 이러고 수학을 그다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 내버려둬도 좋은지 아니면 아이가 사교육을 받아보고 싶어 하는데 사교육을 통해서 심화나 아니면 선행에 노출시켜 주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어머니가 걱정이 또 맥스네요. 아이, 걱정이 맥스야. 근데 누구나 걱정은 다 자기의 상황에 맞게 걱정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이 교육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어머니. 특히 독서를 좋아하는 민성이를 위해 엄마는 독서 논술 관련 자격증까지 땄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엄마는 민성이에게 독서 논술을 지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민성이도 엄마의 가르침을 통해 학교에서 독서 논술 상까지 받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엄마도 수학 교육에서만큼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자, 민성이의 공부 모습을 함께 지켜봐 볼까요? 먼저 할 일은 피아노 학원 숙제. 이제 피아노 치는 거예요? 그림 그리고 책 읽고? 와. 어휴, 기특해라. 피아노도 수준급으로 잘 치는 것 같죠? 살짝 감상해 볼까요? 참 못하는 게 없이 그러게요. 골고루 잘하는 어. 아이네요. 야, 우리 하나만 잘해도 저 중에 하나만 잘해도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네. 다 잘하네요.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무리가. 마무리할 때 힘을 딱 주네요, 이렇게. 와. 피아노 숙제를 마치고 다시 이동하는 민성이. 이번엔 또 어떤 공부를 할까요? 하루에 할 게 많아요. 그러네, 진짜 뭐. 근데 다 재밌어 하잖아요. 아니 근데 일정이 진짜 빡빡한 것 같아요. 활동과 환경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animals. 유창한 발음을 뽐내며 영어 공부를 하는 민성이. 야, 영어 공부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이거는 정말 하기 싫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본인이 막 즐기면서 하는 게 눈에 막 보여요. 보통 저 상황이면 스마트폰을 보거든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우리 그래도 수학 프로인데 도대체 수학 공부하는 건 도대체 언제쯤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제 영어 공부도 끝난 것 같은데 그대로 자리를 뜨네요. 민성아, 수학 공부는 안 하는 거니? 지금은 계속 그냥 집에서 틈날 때마다 꾸준히 하지는 못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수학을 잠깐 푸는 정도인데 방학 때는 그 좀 어려운 문제집을 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를 학교 중에 풀면은 그렇게 학교 공부랑 연계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은 다른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굳이 어려운 문제집까지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어려운 수학 문제집을 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풀게 하지 않고 있다는 어머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학교 수업을 재미없어 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교과 과정에 맞춘 쉬운 문제집을 풀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진짜 고민되시겠네요. 학교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좀 시시하다고 느끼게 될까 봐.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민성이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고난이도의 문제를 건네는 제작진. 민성아, 이거 민성이가 풀고 싶어 했던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까? 야, 근데 자세가 다르네요. 막 되게 적극적이에요, 넘기는 것도. 저를 처음 보죠. 네? 그러게요. 야,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친구들 중에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런 친구들은 어울리질 않죠, 저희가. 선생님 저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상위권 수준입니다. 근데 보통 저렇게 풀이 과정 많이 쓰면서 하는데 쓱쓱 풀죠. 속도도 예. 빨라요.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실력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채점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연산 문제는 전부 맞았고 사고력 문제에서는 한 문제 빼고 전부 맞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채점하는 과정에서도 민성이의 반응은 남달랐는데요. 한 문제 맞출 때마다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오랜만에 풀었는데 안 어려웠어? 오예. 그래도 한 문제 맞을 때 저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는 진정한 천재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천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끄덕끄덕하죠. 아, 그래요? 아니, 오히려 저런 기쁨을 표현을 하니까 본인이 그만큼 성취도가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좋아하는 거 같으면 시켜줘도 될 것 같은데요? 재밌었어? 이렇게 수학을 잘하고 좋아하는 민성이가 왜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또 풀래? 왜냐면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고 두 팀이랑 세 팀으로 따로 팀을 나누어서 함께 대결을 펼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누가 더 재미있게 하는지 그게 있어서 더 좋아요. 다재다능하고 수학에도 관심이 많은 민성이. 다만 어머니께서 선행학습과 재능이 있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적기학습과 선행학습, 그리고 아이의 수학 흥미도를 꾸준히 유지시킬 수 있는 학습법이나 방법이 없을까요? 수다학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민성이를 만나봤습니다. 어떤 집안에나 다 그 집안마다의 걱정과 고민이 있는 것처럼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는지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는지 다 이런 수학 고민은 다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워낙 또 특출나다는 걸 화면을 통해서 다 보셨으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나 하시겠지만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선행 때문에 말이 많은 과목이 수학인지라 너무 아이한테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많이 안 시키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도 되냐? 이게 이제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봤더니 집중력, 태도, 습관, 실력, 열정, 흥미 모두 다 갖춘 어린이입니다. 네. 굉장히 실력이 탄탄하고 흥미도가 높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는 뭐 수학 놀이를 활용한 동기 유발 이런 활동도 필요 없고요. 그냥 실력을 탄탄하게 잘 유지하도록 도와주면 되는데요. 지금 어머니께서 이제 선행이나 기타 심학 공부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좀 갖고 계시는데 원한다면 선행 충분히 해도 되고요. 또 수학 활동을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바람을 말했잖아요. 네.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웬만하면 선행 먼저 하시지 말고 이제 현행에서 탄탄하게 공부를 다지시라고 평소에 많이 권하는 편이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미 실력이 탄탄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에 대한 흥미가 있고 선행을 하고 싶다라고 원하면 충분히 그 환경을 구축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이제 부작용이 있다면 계속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충분히 정해진 할당량만큼 다 소화해낼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엄마가 욕심이 생겨서 여기 이야기 듣고 또 좀 더 해도 되겠지, 네. 더 해도 되겠지 해서 과도한 양을 부과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주의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과도한 선행이나 심화학습을 할 경우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을까 그것을 가장 걱정하셨는데 실제로 학교 수업에서도요. 아이가 빨리 활동을 끝내면 담임선생님께서 그 빠른 아이에게 맞게 추가 자료를 제공해서 아, 그래요? 수업을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네.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그것은 좀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관찰 카메라 때도 제가 유심히 선생님들을 좀 지켜봤는데 네. 완전히 다들 그냥 칭찬 퍼레이드예요. 네. 저희가 그동안 우리 수학하면서 아무리 잘하는 아이가 나와도 선생님들이 뭐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라던가 또 태도라던가 자세라던가 이런 거 한두 개씩은 꼭 그 매 눈으로 네. 찾아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보니까 매 눈이 아니라 할매의 눈으로 노안이 온 것처럼 잘 못 찾아내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아니, 왜 그럼 뭐가 발견됐어요? 매의 눈으로? 그걸 찾아보셨어야죠. 그래도 네. 완벽하지만 그래도 뭐라도 발견하려고 하셨어야 네, 되는데 혹시 선생님 너무 뭐 칭찬이 있으셨나요? 많았어. 네, 연산뿐만 아니라 그 사고력 문제도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잘 풀었는데 네. 그렇죠. 한 문제 그 틀린 걸 그걸 좀 강조를 하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를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인 능력이 매우 탁월한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책을 읽는 걸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글을 쓰는 거를 싫어하는데 그렇죠. 책도 많이 읽고 글 쓰는 것도 잘 하는 것을 봐서는 어머니께서 환경을 잘 조성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술과 음악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창의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 열어주셔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심화과정 문제를 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만 풀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약간 숨겨 놓으시는데 네네.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학습으로는 수학의 역량이 잘 커지지 않을 것이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커질 수 있는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가 맨날 선행학습 얘기할 때마다 아이가 좋아한다면, 아이가 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 전제를 달았었잖아요. 우리 민성이와 상의를 해서 얼마든지 민성이가 할 수 있고 좋아한다면 저도 당연히 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사 결과 정말 궁금해요. 이 아이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예, 궁금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능력은 매우 우수 수준이고요. 언어성도 매우 우수, 동작성도 매우 우수, 자극 기억력도 매우 우수. 아유, 근데 네. 처리 속도는 한 평균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처리 속도가 낮은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꼼꼼하다 보니까 낮거나 글씨를 빨리 못 써서 낮은 거기 때문에 네. 글씨 빨리 쓰는 연습을 하거나 고정 좀 마음이 약간 좀 편안하면 이것도 굉장히 높이 올라갈 거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극 기억력이 저렇게 높은데 처리 속도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 떨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인지 능력은 제가 검사 결과보다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엄마가 전문적으로 이제 민성이 독서를 잘 시키고 있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저라면 언어성이 저 정도 높은 아이라면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중등 고등 교과서까지 쭉 놔두고 그 안에 있는 거를 읽고 풀어보고 단어를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언어성이 더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독서 수준도 자기 학년보다도 더 어려운 책들을 읽기 시작하면 독해력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강점은 토막자기, 숫자, 순차 연결, 행렬 추리 이 정도는요 거의 최대치까지 강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검사할 수 없음. 그러니까 네. 측정 불가 수준까지 나왔고요. 약점이 아까 기호쓰기 나왔다고 그러는데 큰 문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딴 거에 비해서 안 좋은 거지 전체적인 능력은 네. 좋은 편이거든요. 이 민성이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실제로 고도 천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머리 좋은 게 아니고요. 저런 아이라면 한 9에 한 몇 명이 눈에 띌 정도. 근데 여기서 약간의 훈련을 더하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눈에 띌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 이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어린 네. 나이에 저 정도라면. 근데 현재 능력만으로 봤을 때 뭐 신체 연령은 지금 2학년이잖아요. 근데 정신 연령으로 봤을 때는 중학교 1, 2학년 수준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교실에 가도 수업을 정규 1등 못하더라도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네네.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가르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가더라도 문제는 안 생기니까 좀 너무 일반적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보다는 얘는 좀 환경이 그랬든 타고난 게 그랬든 어쨌든 지금이 이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선행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아이들은 다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친구들이 다 자기하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꽤 커서 오히려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면요. 후행은 100점이고 현행도 90점, 전체적으로 95점인데요. 네. 전혀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기심도 많고 습관도 잘 잡혀 있고 하기만 하면 지금보다 월등히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이리 씨. 네. 턱 빠지겠어요. 아니 그냥 계속 감탄을 아까는 무슨 뭔가 못하는 게 있을 거다. 그거를 찝어내라 막 이러더니 아니, 부러웠어요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저도 담으려고 했거든요. 자존심 있지 내가. 담으려고 했는데 점점 한마디 끝날 때마다 자꾸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도 보면서 진짜 좀 부럽긴 하네요. 놀랬어요. 그리고 특히 후행 100점은 네. 저희가 한동안 많이 했지만은 결과에서 후행 100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100은 처음인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실수로 해도 한 문제씩들 놓치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현행에서는 두 문제를 놓쳤습니다. 이 두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좀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네, 먼저 11번 문제를 틀렸는데요. 11번 문제는 엘리베이터에서 한 층당 가는 시간 길이를 알려주고 30층까지 가면 얼마나 걸리겠느냐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곱셈도 잘 알고 문제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그 마디마디 있죠. 이렇게 4마디면 그 사이의 개수는 하나 줄어드는 요게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해시키면 이런 류의 문제는 실수를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번 문제는 단순히 이제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길이 개념도 잘 알고 있고 덧셈 뺄셈도 잘하는데 연산해서 단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푼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고학년에 가면 문제 수가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풀었던 것을 좀 더 정확하게 검산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똑똑한 아이니까 자꾸 뭐 내가 몰라서 틀렸다는 얘기는 안 하고 실수했나 봐요. 실수했나 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실수도 실력입니다. 그렇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맞아. 진짜 너무하시네요, 늘. 네, 너무하세요 진짜. 그러게요. 자, 민성이에게 맞는 교육으로 어쨌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세 선생님 모두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어머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학습법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그 학습법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민성이 같은 경우는 친구랑 함께하는 게 즐거워요라고 명확하게 자기 의견을 네.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행의 양이라던가 수준을 결정할 때 민성이하고 소통을 하면서 아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속도를 맞춰주고 기다려주고 또 때로는 이렇게 환경을 잘 구축해줘서 도움을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곧 3학년이 될 텐데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2학년 말부터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재교육원에 반드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정규 교육과정 외에 다채로운 활동을 맛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친구들과 함께 많이 이렇게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 수업이 조금 시시해지고 뭐 단조로워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의 가방에다가 학습지 2쪽 또는 책상 위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간단한 교구나 읽을 거리 얇은 책 한 권 정도를 넣어주시고 네 활동이 먼저 끝나면 그다음에 이걸 꺼내서 네가 활동하면 돼라고 권해주시면 돼요. 근데 아이한테만 그렇게 숙제처럼 주고서 하라고 하면 학교 가서 못합니다. 선생님께 미리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다 끝낸 다음에 이 활동 할 수 있게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양해를 구해서 하면 아이가 굉장히 다채롭게 할 수 있고 선생님도 굉장히 즐겁게 허락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 수업이 끝난 날은 집에서 반드시 복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이때는 심화 응용 문제로 좀 수준이 높은 문제집 위주로 꼭 20분 정도씩 꾸준히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네, 민성이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잠재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좀 폭넓은 독서와 수학적인 소양을 넓힐 수 있도록 책들을 좀 집에 배치해 주시는 방법도 좋을 건데요. 어머니께서 딱 집어서 어떠한 책을 봐라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여러 종류와 여러 파트의 책들을 주고 골라서 보다 보면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데도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토론식의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들을 설명하고 친구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과 비슷한 실력과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과 함께 토론 수업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학교 수업을 받으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과 또 학교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집도 풀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교과 과정이 진행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머니께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게 느껴져요. 집안 분위기도 차분한 데다가 아이의 그 독서와 관련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직접 자격증도 따셨죠. 어쨌든 간에 아이가 너무 잘하는 것만 막 따라가다 보면은 선행도 막 시키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셨고요. 앞으로는 또 어머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지 어머님에 대한 조언도 필요할 것 같네요. 어머니 역할이 당연히 중요하죠. 일단 민성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수학 실력은 벌써 저를 뛰어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뛰어넘었기 때문에. 늘 그러는데 뭘 그게 놀라워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한테 지니까 좀 기분이 많이 상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민성이 같은 경우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버님이 좀 아무리 어머님을 화나게 하더라도 부부싸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리고 무리한 재테크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불법 다단계 이런 데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이러면 돼요. 나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아니 요즘 너무 후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집안이 화목해야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EQ가 올라가기 때문에
IQ만 높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 어머니한테 제가 충고를 하나 드리면 대부분의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이 능력 되는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따라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반대로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남들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의 능력은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는 운동도 좋지만 축구같이처럼 네. 팀워크로 같이 해서 협동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배워놓으면 인성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술도 하고 피아노도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이 이 아이의 그 머리를 좋게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어머니께서 다 잘하지만 이 아이를 피아니스트로 키울 건지 화가로 키울 건지 아니면 공부를 시킬 건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고 취미 활동은 이제 취미 활동 수준으로 가고 공부 쪽에 더 할 거면 공부를 더 하든지 아니면 피아노를 더 치게 할 것 같으면 지금보다 더 피아노를 더 많이 치게 하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힘들겠지만 선택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야, 어머니가 진짜 머리 아프시겠어요. 차라리 그럼요. 이제 좀 뭐 하나 잘하는 애들한테는 야, 너 이걸 해라. 앞으로 그쵸, 이걸로 꿈을 맞아요. 키워하는데 네. 다 잘하니까 네. 어머니가 뭘 시킬지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리 씨 어머님은 얼마나 고민되셨겠어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 그래서 또 고민이고. 그렇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거 농담이었어요. 네. 네, 오늘 민성이 덕분에 좋은 칭찬도 정말 많이 들었고요. 또 앞으로 민성이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지까지 얘기를 드렸으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수다학 전문가들이 솔루션의 핵심을 전해드립니다. 결정적 한방.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문 열기입니다. 어머니, 그동안 닫아뒀던 민성이의 수학 공부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제 결정적 한방은 수학 많이입니다. 머리 좋은 아이들은 수학을 좋아하고요. 수학을 많이 하면 머리가 더 좋아집니다. 이런 긍정적 순환 효과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수학 관련 책 읽기입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깊이 있고 수많은 주제가 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수학에 깊이 빠져들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민성이를 위한 제 결정적 한방은 네, 바로 짠, 이 금입니다. 금괴다 이거. 금. 와. 이거 어디서 아, 났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거 다 금박지입니다. 금박지. 예? 자, 제가 금을 어디서 갖고 와요? 힘든데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네, 옛말에 뭔데요 이게? 침묵은 금이다.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민성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 내가 뭐 조언해 줄 게 없어요. 너무 잘해. 마치 그 민성원 선생님을 보는 것 같아요. 민성원, 민성이. 민성이. 네, 뭐 관련이 있어요. 완투 아니고 완투. 네, 1호, 2호 같은 느낌인데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방해하기보다는 네.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저의 결정적 한방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정말 네. 그 금과 같은 조언이었네요. 아, 잘했죠? 진짜 제대로 된 한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도 부족함이 없지만 수학에 대한 흥미도 많고 실력도 많은 우리 민성이가 오늘 나왔던 솔루션들 중에서 꼭꼭 필요한 것을 잘 찝어서 앞으로도 더욱더 재미있는 수학의 세계에 푹 빠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다학 파인드매스 시즌2 산업 속에 숨겨져 있는 수학의 이야기를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에너지와 수학에 대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에너지면은 이런 거잖아요. 뭐 풍력 에너지, 뭐 태양열 에너지. 그렇죠. 특히 좀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뭐 휴대폰의 또 그 배터리 에너지. 뭐 이런 것도 다 우리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에너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중요한 왜냐하면 거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전화가 딱 와야 되는데 이 배터리가 나가게 되면 중요한 전화를 못 받으면서 행사가 날아가요. 날아가요. 네, 그러니까 섭외가 안 이거를 돼요. 꼭 해결해야 됩니다. 수학이 나서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요. 우리 네. 이리 씨를 위해서도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 에너지가 빵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너지 산업 속에 숨겨져 있는 수학의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이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에너지가 없는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데요. 석유, 석탄, 가스, 전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들. 이러한 에너지 관련 산업에서 에너지를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학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90년대 후반의 미국. 석유업체인 이사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보르네오 섬 인근 마카사르 해협의 시메시 주권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당시 다른 석유 회사들은 마카사르 해협은 석유가 나올 수 없는 지형이라며 이사의 결정에 의문을 품었는데요. 그리고 몇 년 뒤 이사가 마카사르 해협에서 하루 2만 배럴의 석유를 뽑아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배럴을 약 159리터로 계산을 했을 때 2만 배럴이면 하루에 약 300만 리터의 석유를 뽑아내고 있는 셈인 겁니다. 누가 봐도 무리일 것 같았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결정적인 판단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수학자였습니다. 과연 수학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에 속해 있는 수학자들은 해협 주변 지형 암석의 나이, 압력, 온도, 밀도를 미분 방정식과 확률 등을 사용해 분석했는데요. 이와 같은 철저한 수학적인 실험과 계산을 통해 그 지역에 석유가 묻혀 있을 것으로 확신했던 겁니다.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수학과 과학 분야의 유능한 인재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했던 이사. 결국 수학의 힘을 통한 이사의 판단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제조업, 물류산업 등 경제활동에 중요한 거의 모든 산업의 필수 요소인 에너지. 과연 이외의 에너지 산업 분야에 수학이 어떻게 사용돼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을지 지금 파인드매스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와, 정말 대단해요. 석유가 숨어져 있다는 걸 수학으로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저 좀 아쉬운 게 네. 아니 그 석유 찾으러 갈 때 우리한테 좀 연락 좀 해주지 좀 양동이로 좀 갖고 가가지고 좀 네. 받아보고 싶어요. 우리는 수학을 잘 못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따라가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 양동이는 잘 들잖아요. 힘은 남아도니까. 그쵸. 자,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수학이 이렇게 문제 해결을 잘 해냈다고 하니까 진짜 놀라운데요. 근데 앞으로도 많이 활용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회사도 수학과 과학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아카데미를 열었는데요.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과 여러 가지 산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회사의 CEO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수학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에너지 산업 분야에 신생 벤처 기업이 있었었는데 그 벤처 기업의 창업자가 공학자였었어요. 그래서 수학자를 영입해서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여러 기기들의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냐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기계에 센서를 달아서 에너지 효율을 조사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센서들에 모아진 데이터들이 그냥 계량기를 통해서 오는 정보에 비해서 81만 배나 많은 빅데이터가 오다 보니까 네.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학자를 영입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됐었는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각각의 기기에 붙어 있었던 센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기기에서 오는 정보들이 하나의 센서로 모이게 되고 그것들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는데요. 그걸 분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각의 기기가 가지고 있는 파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 파장을 통해서 기기를 분석할 수 있게 됐고 그 기기가 쓰는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도 용량이 적어지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세금의 문제도 그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기기를 찾아내면서 누진세가 나오는 원인을 분석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수학자의 노력을 통해서 100년 이상 계속 이어왔던 계량기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것은 에너지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수학적으로 도입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사업에 파격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네. 와. 주승효 선생님 뭐 에너지 얘기하시면서 에너지 엄청 쓰셨어요. 어? 오. 그러시네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딱 이걸 딱 들어보니까 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뭐 막 그 새로 산 가전제품도 없는데 그리고 전기도 내가 갑자기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의심한 경우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 왜 이렇게 예. 많이 나왔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와 이제는 이 수학 덕분에 그렇게 의심할 필요 없이 네. 이제 수시로 바로바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수학이 또 이런 의심하는 것도 사람의 없애주는. 마음도 고쳐주는. 정말 대단한 것 또 같습니다. 그렇네요. 어. 근데 이 에너지라는 게 꼭 석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태양력도 있고 풍력도 있고 수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왠지 이런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수학자들의 역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그렇나요? 네. 그 풍력을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하는데 수학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풍력 발전소를 이제 건설할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또는 네. 그 발전소 내에서 풍력 발전기를 배치하는 방법도 다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였고요. 이리 씨, 네. 그 풍력 발전기의 날개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3개 아닐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풍력 발전기는 바람이 세게 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3개. 아, 세게. 아. 아니, 그것도 설마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다 수학적으로 알아낸 결과입니다. 보통 날개 수가 많으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훨씬 더 오, 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날개가 많으면 또 무게가 높아져서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그렇구나. 또 뒷날개에 부딪힌 바람이 또 저항을 저항 일으켜서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날개 수를 줄이면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정을 해서 가장 최적치를 찾아내는데 그 최적치를 바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3개라는 것을 찾아내서 그렇게 날개가 3개인 것이죠. 되게 힘들게 알아냈네요. 저처럼 간단하게 알아냈어요. 완전 3개 나오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야 되니까 3개. 그렇죠. 또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열도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데 수학의 공이 컸는데요. 태양열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오기스탱 무쇼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수학 교사였습니다. 태양열 수집기를 처음 개발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는 가스등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옛날이었는데 태양열을 수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자마자 막 금메달도 따고 굉장히 네. 이슈가 많이 되는데 그때 당시 석탄을 사용했는데 석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태양열 수집해서 이제 기계를 돌리도록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적었기 때문에 상용화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이슈가 됐고 이 수학 교사가 말하기를 석탄은 고갈이 되겠지만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태양열 에너지는 영원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대로 지금 현재 태양열 에너지는 대체 가능한 에너지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네. 아주 확실한 대안으로 손꼽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료 공급이 조금 이제 어려운 빈민층에서는 실제로 아직도 이것이 구호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수학자가 미래를 보는 눈까지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 땅 저 땅 다 이렇게 쑤시고 다니다 보니 이게 오히려 환경 오염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설마 이 문제도 수학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네, 당연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콜롬비아 대충 집어넣는데 오늘 다 맞는 것 같아요. 잘 걸리네요. 이상하네요. 네. 콜롬비아 대학의 수학과 교수였던 앤서니 피어스 교수라는 분이 셰일가스 채취 과정 중에 환경 오염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네. 셰일가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유를 대처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인 천연가스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6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취 과정 가운데 화학 약품을 땅속으로 투입하고 그 폭발하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환경 오염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구가 계속되었는데요. 각종 방정식을 이용해서 자연 현상에 대해서 구성하고
지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방정식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실험하지 않고 가상 실험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되었는데요. 이때 화학 물품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네. 암석이 파열될 때 그것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다음에 암석에서 빠져나오는 셰일가스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연립방정식으로 세우게 되고 그 연립방정식을 풀어나가면서 가상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각각의 경우 어디에 셰일가스가 있는지를 네. 모르잖아요. 그게 발견이 되었을 때 화학약품을 얼마만큼 투여할 것인지, 땅은 얼마나 깊이 팔 것인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변수들을 넣어가면서 그때그때 변수를 바꿔가면서 실제 땅을 파지 않고도 가상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중심에는 수학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셰일가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발굴할지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자원 관련 직업도 앞으로는 유망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유망하고요. 앞으로 더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더 많은 물건을 만들고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복지를 누리고 싶고 그때 다 필요한 게 에너지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자원 개발 연구원이라는 직업도 생겼고요. 대체기기 개발 연구원, 신재생 에너지 연구원, 에너지 진단 전문가 이거 관련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에너지 관련된 직업들이 생기는데 네. 그 에너지 관련된 직업들의 대부분의 특성이 수학적 분석력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거죠. 게다가 과거에는 지구가 내린 선물, 즉 석탄 에너지 위주였잖아요. 네. 그게 뭐 천연가스, 석유, 석탄, 그 다음에 뭐 셰일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가 준 선물인데 거기 한 단계 넘어서 만든 게 이제 원자력 에너지. 여기까지는 이거에 관련된 학과들이 많은 역할을 했었죠. 거기에 이제 태양광이 들어오면서 폴리실리콘이라는 걸로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 생물 속에서 바이오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 풍력에서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 지열에서 에너지, 조수간만에 차리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 수없이 많은 에너지를 보면 각각의 영역에서 전공자가 또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특별하게 한 종류의 학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 분야의 에너지에 관련된 그 직업에 따른 학과가 필요한데 이들 모두가 수학적 사고력을 또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대체 에너지를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일어날 거고 여기에서 더 많은 직업들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파인드매스 시즌2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미래의 모든 직종에는 다 수학이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웬만하면 다 수학이 숨겨져 있다는 거. 웬만하면 아니라 거의 100%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수학을 왜 해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 꼭 수학을 해야 한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학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 또 수학 고민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